트럼프의 관세 폭탄에요. 세계가 그야말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과 일본의 장관급 회의에도 그야말로 깜짝 등장하면서 관세 협상판이 일본부터 흔들리면서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란 기자. 네. 요즘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요.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서 금리를 결정했는데 2.75%로 동결했습니다. 예. 사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 환율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경제 전망치를,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네.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1.5를 지난 2월에 전망했었거든요. 이거보다는 낮아질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날에 모건 스탠리가 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1월에 1.5였는데 예. 1%로 낮췄어요. 이유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JP 모건이나 앞서서 그 캐피털 같은 곳은 0%대 성장한다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 건 당연히 우리 대표 기업들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수들 발등에 그야말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금 현재 여기 뭐 중국, 일본 돌아다니면서 예. 글로벌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SK 최태원 회장은 사실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2월에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지금 국면에서 제일 돋보이는 게 사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불러다 놓고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할 때 잘하고 있다.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다 와. 네.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5% 관세 부과하면서 야,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에 뭐라고 했냐면 일부 자동차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예. 했어요. 거기 일부 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실 4대 그룹들이 선대 회장을 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되새기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이제 그룹들의 내용 현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 고 이건희 회장처럼 쇄신에 나선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제 쇄신 정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마누라를 제외하고 다 바꿔라라고 네. 얘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사직생 그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위기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고 최정원 회장의 성경실록을 복원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성경실록에는 사회적 책임과 폐기 이런 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고 정지용 회장의 신용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LG의 이제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는 LG 창업 정신 데이원 여기에는 우리가 혁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에는요. 이 4대 그룹의 선대 회장들의 정신을 돌아보면서 그럼 어떻게 좀 돈을 벌고 위기를 극복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대 회장의 정신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정재영 회장인데 시류를 읽어라. 이게 어떤 이야기죠? 이게 단순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게 시대적 흐름, 국가적 필요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 시류를 읽어라라는 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폰입니다. 폰이. 이 폰이가요. 사실 1960년대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기술 수준을 보자면요. 네. 자동차 산업 이건 사실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떤 거냐면 지금도 떠올려 보시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나 되지? 별로 없습니다. 네. 자동차는요 한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수준을 상징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40년대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군 트럭인 포드 자동차를 좀 수리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67년에 포드와 합작사를 만들고요. 그 이듬해 첫 번째 자동차인 코티나를 출시했습니다. 이거 첫 해 출시하고 그 이듬해 판매량이 10배가 느는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성공했으면 지금 현대차가 아니죠. 만족했으면. 그렇죠.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포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랑 합작하던 이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갑자기 독자 브랜드 만든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예.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은요 여기서 73년에 아예 합작을 끊어버렸습니다. 독자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포드는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일본에 이제 미쓰비시 찾아가고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이제 디자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포니를 구상을 합니다. 근데 놀랍던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자동차를 만들 당시에 보자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합작도 끊고 하다 보니까 당장 네.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걸 봤더니 이 정주영 회장이요. 전국 최고 체납자로 신문에 올랐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원 월급도 당시에? 늘리고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굴의 정신으로 예. 이룩을 해서요. 74년에 이제 1억 달러를 추가해서 투자해서 연간 5만 6천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그냥 한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총 대수가 10만 대밖에 안 되는데 연간 5만 6천 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와. 그리고 나서 네, 국민 공모 이름을 통해서 포니를 처음 발표합니다. 자, 이 1호 국산차인 포니. 근데 이게 사실 김광석 교수님, 요즘은 뭐 박물관에 나가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어떤 차였습니까, 정확하게? 네, 그 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네. 현재 소장 중에 있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우리나라 자동차는 말 그대로 포드와 기술 합작.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설계는 지금 현재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라든가 공정이라든가 혹은 장비라든가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현대자동차가 위기에 당면한 겁니다. 그 위기는 이제 기술 이전이 안 된다. 기술 이전 결렬이 된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자동차, 국산 자동차. 그게 바로 포니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작지만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어떤 여러 성향들을 많이 반영해주고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1975년 12월에 본격 생산을 시작했는데 예. 2월에 출시된 이래로 정말 시판 첫 해에 10만 700여 대가 판매돼서 그해 승용차 국내 승용차 시장의 43.6%를 차지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분명 직면한 게 맞아요. 예. 기술 이전에 의존해서 기술 합작으로 생산을 하다가 기술 이전이 결렬됐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국산화를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정 회장이 시류를 읽은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포니 말씀하셨는데 예. 포니2가 제가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었는데 제가 몰던 차가 포니2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포니2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몰았던 세대인데, 자 이제 현대가 이제 자동차를 시작으로 이제 모태가 돼서 이제 그 자동차 공장을 했죠. 그래서 미군의 자동차를 이제 수리하는 군납들을 하면서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이제 활발하게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군의 이제 자동차를 수리하다 보니까 미군 부대로 이제 들락날거리다가 미군 한 어떤 토목업자가 네. 미군과 계약하는 계약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인데 이거 토목회사가 거래하는 금액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상대도 안 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토건사라는 토목회사를 차렸습니다. 이것을 차린 이후에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몇 대 불가사리 공사 중에 하나인 사우디의 주베일 공사 이것까지 좀 맡으면서 그 시대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동차로 시작해서 고속도로, 그다음에 자동차를 또 만들고 예. 그다음에 해외 공사까지 따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시류를 읽었다 이러면은 조선 사업도 사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범현대 그룹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 예.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니까 아, 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주니어 연구원 시절부터 이 정주영 회장님의 여러 시류를 읽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많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조선업이에요. 네. 당시 정주영 회장께서 이 시류를 읽은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 선박이 필요할 거야. 국제 물류가 커질 거야. 그러면 예. 대형 해운 선박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아, 예.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만들겠다. 만들겠다. 마치 정말 밥솥이 없는데 밥을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예. 쌀만 가지고 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당시에는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냐라고 했었겠죠. 그때 어쨌든 그 혁신적인 사고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바클레이스 뱅크에 갔습니다. 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근데 한국은 조선 축조해 본 적이 없는데 예. 무슨 조선을 축조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조선을 축조하냐. 돈 못 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네. 봐라. 거북선. 우리 거북선. 아. 우리가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아. 우리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짓느냐? 그건 너무 무모하다. 영국에서 설계도를 가져왔거든요. 네. 설계도 한 장 가져와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동시에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네. 그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조를 취하고자 하는 지금? 그 분야가 조선업인데 네. 그때 나타난 거 그때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특히 LNG선만큼은 세계 어떤 국가가 따라오지 못할 범접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잠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네요. 퀴즈 띄워주실까요? 네, 차영수 선생님 준비해 주셨죠? 예, 지금 고 정지용 회장은 스스로를 땡땡땡으로 불렀다라는 건데 네. 정확한 답은 강원도 통천 사투리를 해주시면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고요. 그렇지 않고 표준어로 하셔도 95점 이상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어려운데요. 땡땡땡으로 불렀다. 표준어로는 노동자고요. 강원도 사투리는 뇌동자입니다. 뇌동자요?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 통천 분이시니까. 예. 근데 본인이 스스로를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표준어로 하면 노동자라고 했다. 내가 돈이 많이 벌긴 했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도 그와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노동자 하지만 사석에서는 나는 뇌동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선대 회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이건희 회장의 혁신하라라는 얘기가 뜨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혁신하라라는 이 문구를 대표하는 이 선대 회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인데 사실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예,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요. 이때 이제 83년에 반도체 산업을 이건희 회장이 약간 밀어붙여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때 다 무리라고 했는데, 예. 근데 92년에 디램 1등을 달성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좀 어깨에 힘 좀 줄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부족해. 인류가 되기엔 부족해. 잘해봐야 우리는 269, 잘해봐야 1.56밖에 안 돼. 뭔가 좀 아쉬운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출장을 갔는데 사내 방송 영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성 세탁기 이게 뚜껑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뚜껑을 칼로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품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글로벌, 소니, 도시바 이런 데는 비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당장 서울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임원들 다 프랑크푸르트로 날아와. 그리고 나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받고 그야말로 혁신을 주장을 한 거고요. 이게 바로 신경영의 출발점이고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그 근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희 선대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발휘된 사례는 뭐 반도체의 시작을 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시작은 원래 이병철 선대회장께서 하셨어요. 예. 83년도에 이제 반도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설립도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제안 이런 것으로 이제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를 지날 때 그때 당시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한풀 꺾였을 때입니다. 그때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 특히 이제 일본이 주도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IBM,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바라든지 히타치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일본 우리 전자기기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혁신이 없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줄여갈 때였어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이 적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결단을 이건희 회장께서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막대하게 했고요. 그럼으로써 앞서 고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2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디램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게 황해 법칙에 따라서 집적도, 그러니까 메모리 집적도가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그러한 기술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칩들을 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관련해서 또 두 번째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은 애니콜 땡땡땡을 단행했다라는 퀴즈가 뜨는데 이번은 답은 김광석 교수님이 준비를 해주셨나요? 답 있죠. 굉장히 유명. 힌트를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래요? 범죄자에게. 예. 그러니까 이 처벌은 극단적인 처벌이라는 거죠. 애니콜을 향한 처벌이군요. 예, 애니콜을 극단적으로 처방한 겁니다. 정답이 뭔가요? 애니콜을 무기징역도 아니고 반납식 이런 그냥 사형도 아니고 예. 화형입니다. 화형식. 화형식을 단행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자,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그룹에서 최초의
이 휴대전화를 만들었었던 것이 예. 돌이켜 보면 1998년입니다. 그때 아무래도 개인 1인당 하나의 휴대폰을 갖게 될 거야라고 시류를 읽어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시장 점유율 1위가 누구였을까요? 모토로라였습니다. 아, 예. 그 모토로라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성급하게 움직였던 나머지 불량률이 최초의 스마트폰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화기가 나왔는데 그 휴대폰이 불량률이 11%가 넘었어요. 네. 근데 이 선대 회장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 아까워서 파는 것보다 아까워서 팔았다가 소비자로부터 불만받는 게 더 큰 문제다. 아. 그 품질을 않고 완벽하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느냐? 그거 고객이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15만 대를 삼성전자 구미 공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15만 대를 운동장에다가 놓고 화형식을 벌였어요. 아, 태운 거예요. 다 그냥 태운 겁니다. 그게 자그마치 그 당시 500억 원이었으니까요. 지금 가치로 보면 5천억 원이 넘는 가치죠. 당시에 500억. 그렇죠. 단시 500억이니까 그 정도를 태웠는데 지금은 그것을 계기로 소위 지금의 갤럭시가 나온 곳이고 예. 이게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당시에 이 화형식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자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갤럭시 신화를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뭐 병상에 눕기 전까지 마지막 신년사에서도 혁신을 외쳤다라고 할 정도로 이 혁신 정신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SK 최종현 회장, 선대 회장의 정신인데 네트워크를 만들라. 이 네트워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인맥 정도로 생각하는데 최종현 회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인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교류를 이제 넘어서는 데서 지식과 사람, 산업과 국가 간에 서로 간에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맺자라는 건데 크게 네 가지 네트워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재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인재를 이제 이제 발굴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글로벌하게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세계 석학들하고 이제 교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좀 생소한 개념이었었는데요. 외교, 산업, 이제 경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미국, 중국 이런 주요국의 핵심 인재들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또 산업 간의 네트워크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 보면 통신도 잘하고 있고 SK 정유처럼 에너지도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처럼 반도체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상호 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현 회장의 이런 잘 쌓은 네트워크의 힘은요. 1974년이죠.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그 빛을 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육성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일단 먼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원유가 그때도 모자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풀어진 적도 있다고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국가에 고마운 그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칭찬도 박 대통령. 그러니까 1974년 이 석유 파동을 최종현 회장이 해결했다 이겁니까? 네, 해결했습니다. 예. 거의 특사로 파견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좀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국가는 원유 한 방울도 없다. 예. 이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 회원국으로부터 석유를 하나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측근과 이 회장님께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했고 오페크로부터 석유를 수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렇죠. 끊기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한 위기 상황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영수 선생님. 근데 예. 결국 궁금한 거는 이런 네트워크를 그럼 어떻게 좀 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장학 퀴즈를 이제 최종현 회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혼자 독자적으로 방송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인재를 키웠다라고 좀 장학 말씀드렸고, 퀴즈 프로그램.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연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수원을 처음으로 만든 게 SK그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게 회장 결제란을 없애고 출퇴근을
카드를 이제 폐지를 했다. 그다음에 해외 MBA 프로그램 도입했다.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만 뭐든지 처음 시도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을 처음 함으로써 정말 인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란 기자님이 이 SK의 철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제가 장학 퀴즈 95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큰 도움과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왠지 좀 잘 어울리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LG의 기술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기술력을 키워야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 선대 회장 세 분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대 회장 세 분이 예. 하나같이 한 해도 빠짐없이 기술 계속 기술만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뭐 토지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뭐를 더 키워야 될까요? 기술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미리 알아보셨던 것이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면 예. 우리 대전 인근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 대덕연구단지에 최초의 민간 연구소가 네. 바로 지금 LG 화학연구소인데 아. 그게 전신이 바로 럭키입니다. 럭키 연구소였습니다. 네. 그것을 최초의 중앙연구소를 민간 기업 최초로 설립했었던 사례이니만큼 그만큼 기술력을 강조했고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열정을 퍼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LG는 사실 뭐 전신이 금성 때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금성, 그러니까 LG 하시면 요즘 MZ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LG에서 L이 럭키고, 예. 그다음 G가 이제 금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럭키 예. 골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골드가 금성을 뜻했었죠. 그러니까 금성 때부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에어컨,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세탁기, 냉장고, 지금 세계 모든 인구가 LG 세탁기, LG 에어컨, LG TV를 보고 있는데 네. 그게 그때 금성 때부터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만큼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의 기술력과 품질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선대 회장들이 계속 꾸준히 기술력을 강조해 왔었던 그 배경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LG 제품 하면은 뭐 튼튼하다 이런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세탁기 대회가 열렸는데 21년에 열렸는데 이때 페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28년 된 세탁기를 여전히 사용 중이다. 그때 네. 이름은 골드스타였습니다. 아, 저거예요? 네, 골드스타.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나 LG TV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28년째 아무 고장 없이 잘 쓰고 있다. 네. 얘기를 했고요. 한 1000여 명이 10년 이상 된 세탁기를 들고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뭐 전자레인지 30년 썼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났다라고 해서요. 박물관에 기증한 고객분도 계십니다. 아, 그럴 정도로. 자, 이렇게 선대 회장들의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창업 정신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공통점으로 추려보면은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공통점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는요. 자, 이렇게 경제 위기 속에 선대 기업가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경영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쭉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이 모아져서 배터리 80%에서 100%로 또 완충됐습니다.